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53페이지예요. 정의 외부효과 봤고요.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요, 부의 외부 효과인데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요. 자, 비용과 편익과 생산 요 세 칸이 되게 중요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쓰도록 할게요. 비용과 편익과 생산입니다. 먼저 사적 비용이고요. 사회적 비용입니다. 사적 편익이고요.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것도 그냥 암기하면 도저히 암기가 안 돼요. 금방 까먹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하자. 그러면 지난 시간 정의 외부 효과는 공원을 예를 들었는데요. 자, 얘는 뭐냐? 예를 들면 쓰레기입니다. 음식 쓰레기 있죠. 음식 쓰레기는요,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 마음대로 버려버리면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불쾌감을 줍니다. 바로 부의 외부가입니다. 자, 쓰레기 하면요, 제가 꽤 오래전에 부산에서 강의할 적에는 부산요. 부산의 서면 한복판이에요. 자, 네거리 모퉁이 학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학원 수업, 야간 수업 다 마치면요, 10시 반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산역 쫓아가야 되는데, 한 번쯤 딱 나오면요, 그것도, 자, 날씨가 추울 때, 밤늦게 나오면요, 부산은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앞으로 노후를 평생 살고 싶다면요, 딱 두 군데입니다. 제주도가 아니면 부산에서 살고 싶어요. 왜냐, 경치 좋고, 또 이제 볼거리도 많고요. 또 편하더라고요. 부산에는요, 특히 아직도 시내 가면요, 포장마차가 되게 많습니다. 서울은 종로 다 철거 있잖아요. 근데 시내 군데군데 포장마차가 있어요. 장사 많이 합니다. 학원만 딱 나오면요, 바로 건너편에 포장마차가 2개 있거든요. 저는 별로 이거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냄새 때문에, 냄새. 꼼장한 냄새예요. 가다가 냄새가 딱 나버리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도 모르게 딱 들어가서 또 시원 소주 한 병에 또 꼼장 먹어야 됩니다. 이 포장마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저녁에 와서 뭘 하죠? 장사하죠. 얘가 뭡니까? 경제활동 합니다. 소주 팔고 꼼장을 팔고요. 언제까지요? 새벽 2시가 넘도록요. 그래서 이제 장사가 다 끝나면요, 돈은 벌었잖아요. 뭐가 남더라? 음식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럼 이거를 쓰레기 봉투 싸가지고 가장 큰 봉투가 용량이 어떻게 되죠? 100리터. 큰 거 있잖아요. 구석마다 가격이 다르더라고요. 100리터 봉투는 다르지만 한 5,000원 잡을게요. 봉투값 5,000원이다. 그럼 이 봉투에다가 음식 쓰레기 다 담아서 보기 좋게 딱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근데 새벽 3시거든요. 아무도 안 봐요. 예. 어떡합니까? 봉투값 아깝잖아요. 5,000원요. 아무도 안 보니까 CCTV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골목 들어갔어요. 주택가 정부 대표에다가 그냥 대충 무단 방기 버려버립니다. 이렇게 다 버려버리면 버리는 목적이 뭡니까? 쓰레기 봉투값 5,000원 아끼려고요. 사적 비용 아끼려고. 그러면 내만 이득을 보는 거지. 내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린 쓰레기는요, 주민한테 얼마만큼 불쾌감, 악취가 나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피해를 주더라. 주민들은 아무런 편익이 없다. 편익은 제로입니다.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이건 뭐죠? 내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전체는 아무런 이득이 없잖아요. 그런데 피해는 누가 많이 본다? 내가 아니라 남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 이 말입니다. 오로지 내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들은 모두 무시해버립니다. 얘가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앞으로는 쓰레기가 아니고요, 공해성 공장입니다. 공장을 자꾸 집어넣을 거예요. 공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공해성 공장이 들어서요. 그러면서 계속 공해를 뿜어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얘가 뭡니까?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요,
옆에 하천에요. 몰래 이렇게 폐수를 흘려서 버리더라. 결국 자, 이 공장 하나 때문에 주민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봅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공장은 자기만 이득 봅니다. 예. 공의 비용 다 아끼려고요. 그런데 하천에 오염되니까 엄청난 전체 비용,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하천 오염을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은요, 자기만 이득을 봐요.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생각도 안 합니다. 무조건 내만 이득을 보자. 무조건 많이 만들고 봐요. 어떻게 만든다? 많이 만든다. 과대 생산입니다. 점점 많이 만들고 공연은 많이 배출하고요.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러니까 이건 정부가 규제합니까? 권장합니까? 규제하지. 그래서 규제 방법 많잖아요. 공해 뿜지 마. 공해 방지법. 너 공해 뿜지 아주 세금 많이 중과세 세금 물릴 거야. 이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직접 관계되는 것은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지역지구제가 되면 만약 이 지역이 처음부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면요. 여러분들 2차 과목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원을 아예 못 짓게 합니다. 아예 못 짓게 하니까 공해 문제가 처음부터 생기지가 않잖아요. 처음부터 차단돼 버립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무엇을 제거하자? 바로 부외 외부 효과.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울리지 않는 영은 하지 마라 해서 이렇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론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역지구제의 목적은요. 정을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합니까? 부를 제거해요. 자꾸 정을 제거한다 틀린 말이고 부외 외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항상 이것도 비용과 편익과 생산의 문제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풀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외부 효과 여기까지 내용들은요. 그저 입문 과정이 아니고요. 이것만으로도 지금까지 모든 기출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떠올리시고요. 다시 공원은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의 외부 효과죠. 그러면 공원이 생기면요. 그 지역은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죠.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의 우측이동이다, 좌측이동이다? 우측이동.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입문과정. 전혀 들으니까 쭉 연결되겠지. 가장 최근 시험은요. 공원이 조성되면요. 이렇게 발생하면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X 틀린 말. 바로 문제가 풀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외부효과 정리 마치게 했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가 부동산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바로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이고요. 그중에서 시장 실패의 수정이 바로 경제적 기능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외부 효과 제거 문제가 됩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55페이지입니다. 55페이지. 차트 4장 부동산 투자가 돼요. 투자 보겠습니다. 어제 합격자 발표가 있었잖아요. 마침 어제는 그 대전 둔산동에 수업을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제 수업하니까 오전만이 어수선했어요. 강의는 많이 듣고 있는데 복도에는요. 합격자 발표가 나니까 학생들이 왔어요. 자기 합격 명단 확인한다고요. 합격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공부가 양도 많고 어렵다. 1년 만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죠? 자, 필수는 재수고요. 선택은 삼수다. 라는 말은 절대 믿지 마세요. 예. 본인만 몸 망가지고 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필수는 뭐 1년 만에. 선택은 뭐 재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필수 1년 만에 붙어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업하는데 제가 중개사 수업을 본 강의실 수업을 하고 옆에 강의실은요. 마침 경매과정 실무요.
그래서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수업 듣는 분들이 이제 합격 예비생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한테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이제 듣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은요, 저를 살살 피하시더라고요. 일부러 피했대요. 인사도 안 하고. 근데 어제, 비로소 어제서야 합격면허 확인할 순간 쫓아와서 꾹뻑 인사하면서요. 점심같이 먹자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합격하신 분 세 분하고 저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거든요. 세 분 다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세 분 다 원래 처음 공부였어요. 동착객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변에 재수예요. 삼수에 픽픽 나가 떨어져도 초짜가 원래보다 공부해도 세 분 다 뭐 동착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것도 50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분 세 분이 모두가 11월 달부터가 아니고요. 1월 달부터 공부해요. 1월 달부터. 1월 달부터 공부해도 동사는 문제가 없대 말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1월 달부터 계속 공부해도 몇 번 찍지, 10번 찍지, 강의 듣고 복습하고 10번 찍으면 다 넘어간대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강의 듣고 지 공부를 안 해요. 복습을 안 해요. 특히 우리 동강 들으신 분들, 온라인 송년들은요. 강의만 듣고 복습 안 하면 안 된대 말입니다. 항상 강의 듣고 꼭 복습, 자기 걸 남기고 항상 인풋, 아웃풋. 인풋이 뭐죠? 제가 인풋 심어드리고 있잖아. 예. 그래서 비용과 그리고 패니까 형성이다.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인풋 시켜드리면요. 여러분이 아웃풋 해야 돼요. 아웃풋. 여러분이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인풋만 있는데 아웃풋이 없다.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요.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계속 강조합니다. 1월 달부터 공부했는데 자꾸 공부 욕심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1년 공부하고요. 1년 더 하면요. 실력이 팡팡 넘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딴 데 흘러갑니다. 괜스레 강의 듣고 또 모자라가지고 딴 강의 듣고요. 딴 책 보고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더 많았어야 될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처음 공부해서 따라오니까 따라오기 바쁘대요. 따라오기 바빠요. 따라오기 바쁘니까 딴 데 신경 여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시키는 대로 그것만 했대요. 수업 안 빠지고요. 심시기 직전까지요. 그랬더니 저절로 결과가 좋아지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말이죠. 욕심내지 말고 이거 또 딴 강의 듣지 마시고 또 딴 책 보지 마시고요. 예. 지우수만 꾸준히 따라오고요. 복수만 꾸준히 하면요. 10번 더 찍잖아요. 예.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분 모두가 1월 달부터였어요. 동착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구동성입니다. 그냥 시스템 시킨 대로 공부하면서 복수만 제대로 하면요. 자동 가상 합격권입니다. 예. 딴 길로 절대 세지 마세요. 예. 이들만 쭉 따라오시면 돼요. 예. 어제 세 분 다 제가 정확히 확인했거든요. 예. 세 분 다 합격자 모임, 오늘 모임 있거든요. 참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대요. 예. 왜? 전부 다 합격했으니까 다들 해외여행 간대요. 예. 약속이 되는 바람에 벌써 그래서 해외 가고 제주도 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도 하나같이 참석하고 싶은데 못 하겠대요. 예. 일단 뭐 일정 잡혔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예. 아주 보기 좋은 케이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절대 양도 많은데 동차 어신설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딱 지켜봤거든요. 세 분 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은요. 50대 초중반인데요. 그 돈산동에 아주 좋은 동네 살아요. 고급 아파트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분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부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집에 있으면서 맨날 TV 보고 놀고 하니까 심심 죽겠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도 심심해가지고 우연찮게 앞에 학원 나버렸대요. 왜 공부했다? 심심했어요. 집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 오니까 재밌는 거야. 수업도 여러분들 영 재미없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는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속하고 또 다른 드라마하고 또 다른 느낌이 있는 거고요. 예. 또 같이 딱 앉으면서 또 점심도 같이 먹고 얘기하니까 예. 괜찮거든요. 1년 동안. 그래서 공부가 너무 재밌었대요.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너무 허전하대요. 예. 공부할 때가 재밌었는데 지금은 이게 재미가 뚝 끊겼대요. 예. 어쨌건 그분은요. 진작 앓는 소리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저 공부 안 합니다 하면서 너무나 이제 앓는 소리를 많이 해. 그래서 제가 은근히 걱정했거든요. 예, 제가 이분 남편이 변호사니까 약간의 소송적인 면에서 제가 자문을 구하고 도움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험이 됐으면 싶었는데 사실은 저 안 될 줄 알았거든요. 맨날 공부 안 한다고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시험 치고도 연락도 못 하고요. 예, 괜히 시험 안 될 사람한테 연락드리면 뭐 하잖아요.
예. 그분이 계속 또 저를 피했던 겁니다. 예. 본인도 합격이 알 수가 없어가지고. 학교 딱 가자마자 막 당당히 와서 그냥 점심 먹자고요. 예. 예. 그런 분도 합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 1년, 예. 있는 수업 잘 따라오시고, 복습 제대로 하면요. 틀림없어요. 당길만 안 세고, 예. 복습만, 항상 인풋도 중요하지만 아웃풋.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웃풋입니다. 예. 복습 제대로 하시면요. 그러시면 1년 만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절대 재순위, 삼순위 듣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면요. 그 사람하고 담을 쌓아버려요. 그냥. 가지 마세요. 따라서 재수 삼수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딱 닫으시고요. 예. 그래서 아주 보기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1년 만에 꼭 필수 끝내버리세요. 예. 자, 부동산 투자예요. 얘는요. 5문제에서 7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28회 올해 시험은요. 무려 8문제가 나왔다. 엄청 나왔습니다. 이 8문제 중에서도 별도로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요. 2문제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험은 이제 내년 29회 때는요. 대개 투자는요. 6문제, 7문제가 늘 나옵니다. 이제 내년에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6문제, 7문제 보시면서 계산 문제는 무조건 2문제 이상입니다. 예. 2문제 이상입니다. 예. 항상 투자는요. 3문제를 예상하는 것이 더 좋을 거예요. 계산 문제 중요합니다. 목차부터 볼게요. 자, 투자 먼저 의부터 봅니다. 얘는 쉬워요.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부동산 투자가 뭔지, 투기가 뭔지 얘를 비교합니다. 투자와 투기. 쉬워요. 목차 2번은요. 투자의 양면성인데요. 투자를 하게 되면요. 바로 위험과 수익이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투자하는 것은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이 되고요. 그런데 항상 수익만 얻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해만 보죠. 손해. 이렇게 위험이 커진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요. 위험은 줄여야 됩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자. 많이 들어보셨죠? 분산 투자 해서 포트폴리오입니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4번째는요. 화폐의 시간적 가치예요. 화폐의 시간 가치는 크게 2가지인데요. 먼저 현재 가치가 있고 또 미래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인데 이건 뭐냐면요. 자, 어떤 사람이 현재 상가를 투자합니다. 상가. 현재 상가를 10억 주고 샀다. 현재 가치가 얼마? 10억. 왜 상가를 삽니까? 임대료 받아야지. 그래서 계속 임대료 매년 꼬박꼬박 임대료 수익이 들어옵니다. 얘가 무슨 가치? 미래 가치입니다. 항상 저는요. 이 현재 가치와 미래 비교해서 미래 가치가 커야지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폐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5번째요.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사실상 얘가 가장 어려워요. 투자 분석 기법은 무진장 복잡하고요. 무진장 어렵습니다. 자, 크게 3가지인데요. 3가지가. 첫 번째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림셈법이 있고요. 세 번째가 비율 분석법입니다. 되게 복잡한데요. 가장 짧게 말하면요. 이 파트에서는 공식이 너무 복잡해요. 아주 복잡한 공식이 몇 개? 약 20개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20개 가까운 이 공식을요, 그냥 달달달 팍팍 끄집어내야 됩니다. 팍팍. 예. 여기가 무슨 동이죠? 길동. 이렇게 탁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탁 물었다, 길동. 앞에는 강동. 팍팍 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식을 갖고 놀아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갈수록 뭐 어려워지는 거지. 왜? 응시자가 너무 많으니까 뚫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쉬운 데가 안 나고요. 자꾸 어려운 데서 자꾸 더 낸다면. 참고로 이 파트는 제가 예외 없습니다. 무조건은 가장 중요하다. 별표를 3개 칩니다. 왜 3개 칠까요? 적어도 3문제는 나오니까 3문제. 그럼 봐봐요. 5문제, 7문제 하게 되면요. 중간 6문제 되겠지. 하면서 3문제. 하나, 땡. 해서 딱 6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데, 원래는 몇 문제 나왔다? 8문제요. 이 중에서 투자 분석 기법이 무려 5문제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엄청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얘를 확실히 잡아야지 투자는 강해진다는 말입니다. 강해져요. 흐름 아시겠죠? 이 흐름대로 공부합니다. 자, 처음에 의는요, 큰 부담 가지만 다 따라오셔갔어요. 얘는 쉬운 겁니다. 먼저 의에서는 투자와 투기를 비교하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55페이지 목차 1번 투자와 투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개념을 보자면요, 어디까지가 투자가 되고 어디까지가 투기가 되느냐.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가 아주 애매한데요. 이런 말이 있죠. 자, 기자가요, 아주 유명한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묻습니다. 교수님, 어디까지가 투자가 되고 어디까지가 투기가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합니다. 만약 땅을 사는데 내가 땅을 사면 그것은 투자가 되고 자네가 땅을 사면 투기가 되네. 예. 요즘 뉴스 보면 정치하는데 이런 말 많이 듣죠. 내로남불 있죠. 내가 하면 로면서, 남이 하면 불륜이 있잖아요. 꼭 그 말이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자, 그게 아니고요. 투자는 뭐냐? 양자의 차이점은 투자는 바로 주로 장기간 투자입니다. 반면에 투기는 주로 단기간. 투자는요, 목적이 뭐냐? 생산 활동이 목적입니다. 생산 활동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이용합니다. 여기까지가 투자가 되고요. 반면에 투기는 생산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생산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산 목적이 아니라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해서 매매 차익이 있죠. 양도 차익이 목적입니다. 양도 차익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되파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렇게 비교하시고, 한 단어를 줄이면요, 생산과 관계된다, 이용하자, 투자. 생산과 관계가 없다, 보유하고 팔자, 투기다. 해서 생산과 관계된다, 안 된다 차이점입니다. 여기까지는요, 상식이고요. 상식이니까 일단 개념만 아시고 이제부터 연결합니다. 지금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각각 단계가 달라지더라. 투자하게 되면요, 투자에는 가장 먼저 필요하니까 땅을 사야 되겠죠. 취득 단계. 다음에는 사용 수익하죠. 운영 단계. 여기서 운영 단계는 사용과 수익을 말해요. 그러면 다음 단계는 팔아야 되겠죠. 처분 단계. 반복합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운영에서 생기는 이득이다. 사용, 수익에서 생기는 이득을 가리켜서 소득, 이득 이렇게 불러요. 꼭 알아야 됩니다. 소득, 이득. 다음에 처분에서 생기는 이득은 자본, 이득이 돼요.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상가를 투자합니다. 얼마 주고? 10억 주고요. 샀어요. 현재 가치죠. 목적이 뭡니까? 월세 받아야지. 임대료 수익이 목적입니다. 10억 주고 상가를 샀어요. 1년 동안 첫 해 임대료 수입이 1억 들어왔대요.
다음에 1억 들어왔대요. 인드로 올라가죠. 1억 1천 들어오고 또 1억 1천 들어오고 또 1억 2천 들어오더라. 이렇게 매 기간마다 인드로 수익이 들어와요. 얘가 뭡니까? 운영. 무슨 이득? 소득이득입니다. 이걸 항상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팔 수가 있죠. 10억 주고 산 상가를 1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처분합니다. 얼마 남았죠? 5억 남았죠. 무슨 이득? 자본이득입니다. 따라서 항상 투자를 하게 되면 운영하면서 소득이득, 처분하면서 자본이득 둘 다 얻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계산이 밝아야 됩니다. 이와는 달리 투기는요, 당연히 땅을 사자 취득입니다. 그런데 투기는요, 얘가 없어요. 운영 단계가 없습니다.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해서 처분만이 목적입니다. 결론, 투기는요, 소득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투기는 오로지 자본 이득만이 목적입니다.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개념은요, 이것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1번요. 부동산 투자란, 자, 한 줄만 밑줄 하세요. 장래의 불확실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비용, 소비를 희생하는 것 밑줄. 사람마다 투자의 목적은 다르겠지만은요, 투자의 궁극적인 공통된 목적은 밑줄입니다. 부배 극대화. 부배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2번요. 부동산 투자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단어 3개 밑줄 하세요. 취득 단계, 운영 단계, 처분 단계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줄. 그러나 투기는요, 운영 단계가 없다고 했잖아요. 없으니까 처분 이득만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2번 내려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투자의 장점은요. 자, 1번부터 5번까지만 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만 단어 이해하시면 돼요. 1번 지렛대 효과, 2번요 구매력 보호 기능, 3번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향유한다, 4번 절세 효과, 5번 소유의 긍지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1번이 너무 중요해요. 지렛대 효과. 놓치지 마세요. 지렛대 효과 또는 레버리지 효과이다. 지렛대 효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렛대 효과는요, 앞 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나와요. 체크 플러스. 박스 있죠. 제목이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몇 억씩 하죠? 한마디로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몇 억씩 하니까 일부는 내 돈, 나머지는 은행에 용자 받잖아요. 그래서 항상 은행에 용자를 활용합니다. 즉 금융부채가 돼요. 다른 말로 돈 빌리죠. 차입금입니다. 이렇게 용자를 활용해서 차입금을 활용해서 여기서 얻게 되는 산출의 효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렛대 효과입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지렛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렛대는요, 아주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는 힘을 조금만 주면 돼요. 얘가 지렛대잖아요. 이때 약간의 힘을 준다는 게 바로 차입금입니다. 은행에서 빌리죠. 만약 은행에서 5천만 원 빌려야지. 빌리니까 대출 이자, 저당 이자 3% 잡을게요. 5천만 원을 3% 이자로 빌렸다. 자, 이거 보태가지고요, 이제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잘 됐대.
잘 돼서 1년 동안에 무려 30%의 높은 수익률을 올렸대요. 수익이 30%면 은행에서 5천 빌리면서 이자가 3%죠. 그러면 30%에서 이자 3% 주고 나니까 내가 몇 프로 더 먹었다? 27%더 먹었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돈 빌려야 됩니다. 뭐 때문에? 은행 이자 주고도 내가 더 크게 먹으니까요. 엄청나잖아요. 크게 먹었죠. 이만큼요. 얘가 바로 정해지랬답니다. 반대로요. 은행에서 이만큼을 3% 빌렸는데 이 사람은요. 주식을 좋아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주식은요. 딸 때만 좋지 잃을 때가 많잖아요. 수익이 낮아요. 실컷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수익률은 있긴 했는데 아마 수익률이 2%다. 1년 수익이 2%면요. 은행 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다 주고도 손해봤지. 그렇잖아요. 얘가 뭡니까? 마이너스 부의 지렛대입니다. 그래서 지렛대는 두 가지입니다. 정과 부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지렛대는요. 크게 먹어야지 해서 정의 지렛대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 조금 상세히 볼게요. 지금부터 보는 내용은요. 단어가 3개 나와요. 첫 번째, 지분 수익률. 다음에 총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저당 수익률입니다. 단어가 3개 나옵니다. 이 단어가 입문 과정보다 어려운 수준인데요. 일단 여기까지 아시면 좋아요. 3가지를 비교하죠. 지분 수익이 가장 크고요. 다음에 총수익률, 다음에 저당 수익이다. 이런 관계라면 정의지렛 됩니다. 거꾸로 부호가 바뀌어요. 지분 수익이 가장 작고 저당 수익이 가장 크면 손해봤다. 부의 지렛대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저당 수익률 아시죠? 쉬운 말로 대출이자. 대출이자. 은행에 빌리니까 대출이자가 3%다. 얘가 바로 저당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총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뭐냐? 얘는요.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한 달 동안 돈을 이만큼 벌었대요. 얘가 뭡니까? 총수익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번 게 총수익인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이만큼 벌었다. 총수익 중에서 경비 빼야지. 경비 다 떨고 남는 알짜 수익이 바로 지분 수익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서 총수익이 중요해요? 지분 수익이 중요해요? 이거 아무리 많으면 뭐해? 경비 떨고 내가 무는 알짜가 많아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3% 빌렸잖아요. 5천만 원 빌려서 수익을 이만큼 냈대요. 몇 프로? 20% 수익을 냈다. 그러면 은행에서 3% 갚아주고도 얼마 더 먹었지? 17% 더 먹었잖아요. 빌린 말하면 내가 먹는 파이가 더 커졌다 이 말입니다. 얘가 바로 잘 빌렸다 정해지렛대입니다. 다음에 부의 지렛대는요. 저당 이자가 3%가 아니고 특히 3금융권 주로 저축은행 가면 기본 20%다 넘잖아요. 거기 딱 갔더니 연이자 29.9% 내려요. 셉니다. 그래서 이 순간 인생은요 망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이만큼 높아요. 워렌 버핏 아시죠? 투자 귀재잖아요. 그분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독서하고요. 연봉은요. 비례 안 돼요. 독서 많이 하는 만큼 연봉 올라간대요. 그래서 이 독서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집 애들한테 공부 1등을 잘을 안 갑니다. 공부는 꼴찌라도 좋다. 독서만큼은 1등이 되라. 그래서 예를 강조해요. 그래서 전에 워렌 버핏이 일반인들보다 독서 광이잖아요. 일반 사람보다 곱하기 5배입니다. 얘는요,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다. SRT 타고 올라오니까요. 저분도 매일 제가 독서를 하거든요. 그 중에 또 이제 버핏이 독서량이 이만큼 많더라.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요, 지금 재산이 엄청나잖아요. 예. 엄청난 부를 일궈냈는데, 그런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큰 재산 만들었지만 연평균 내 인생의 수익률은요 20%예요. 20%. 그것도 복리로. 복리로 계속 20% 만들어 나가니까 지금은 최고의 이제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워렌 버핏도 연수익 몇 프로? 20%예요. 20%. 20%. 그런데 저축계좌가 29.9%입니다. 이러면 워렌 버핏도 망한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이렇게 서는 순간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야. 이렇게 빌려서 투자 잘 해가지고 수익을 20% 냈대요. 이자 주니까 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뭐 마이너스 9%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주니까 내 거는 마이너스다. 먹는 게 없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자 쓰는 순간 남의 돈 이자 주는 순간 내 인생은 언제나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언제나 부의 지렛대입니다. 절대 높은 이자 기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자가 낮다면요 이건 얼마든지 좋아야 됩니다. 왜? 더 크게 먹으니까요. 크게 먹으니까. 관계 아시겠죠? 여기까지. 그럼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만큼 그만큼 정은요 지분수익이 커진다는 말인데 이때 지분수익률은요 나중에 1월 달 들어가시면 요거 계산 문제 얘는 거의 계산 문제예요. 요거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결국 은행에서 빌리는 만큼 뭐가 커진다? 나의 수익이 커집니다. 잘만 투자하면요. 수익도 커지지만 뭐도 커진다? 상대적으로 위험도 커진대요. 여기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에 따라서 수익도 높아지지만 위험은 낮출 수 있다. 틀린 말이고 같이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때 위험이 어떤 위험이죠? 돈 빌렸으니까 원금 갚아야 됩니다. 이자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다. 얘가 다른 말로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입니다. 따라서 빌리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원리금을 갚을 수 없는 채무 불이행 위험 이런 위험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 같은 위험 이것을 이꼴 금융적 위험 이렇게 불러요. 다음 시간 공부하겠지만요. 위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융적 위험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원리금 갚을 수 없는 위험이 바로 금융적 위험입니다. 여러분들은요. 합격도 중요하고요. 합격했다. 반드시 부자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를 잘해야 되고요. 다른 말은 뭐지?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투자. 그래서 항상 투자, 재테크는요. 항상 지렛대를 활용하자. 지렛대. 작년에 열풍, 갭, 투자, 열풍 모두가 지렛대라고 합니다. 또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면요. 특히 경매 투자. 따라서 경매 관심 가지면 경매는 전부 다 뭐죠? 전부 다 잔금 대출. 모두가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 보통 경매를요. 1억에 낙찰받았다 하면요. 1억요. 이 중에서 내 돈은요. 20%만 있으면 돼. 2천만 원요. 얘가 바로 지분. 내 돈 얼마? 20%. 이거만 투자하면 돼. 나머지 80%를 잔금 대출. 그래서 융자한다. 저당입니다. 여기서 뭘 찾자? 바로 여기서 보통 잔금 대출 받게 되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까? 주로 5% 안팎이죠. 그러면 경매해가지고 수익을 10% 내, 10%. 10% 내고 80% 빌린 거 5% 갚아주고도 내가 5% 더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렛대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매는 절대가 재테크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좀 오래됐어요. 제가 2002년도까지 정확히 기억납니다. 15년 전입니다. 강남이죠. 가까운 동네 때문에 이름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소개 못합니다. 최세 누구라고요? 여자분인데요. 오래됐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나이가 30대 초반입니다. 31돌로 기억납니다. 물론 결혼은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해가지고 신랑하고 맞벌이 해요. 신랑 버는 것과 전부 다 생활하고요. 자기 번들은 무조건 100% 통장을 만들어요. 만들었는데 연봉 좀 셌습니다. 연봉요. 연봉이 한 5, 6천 받았대요. 그래서 그대로 모으니까 한 5, 6년 만에 통장에 3억이 모이더라. 3억이 모이더라. 30대 초반에 현금 3억가 거의 다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계획을 씁니다. 내가 10년 뒤에 나이가 40이 되면 40세가 되면 3억 갖고 50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50억을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요. 그만두고 그러면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 학원에 전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1년 지나서요. 1년 만에 공부했는데 시험은 떨어졌어요. 이 사람은요. 목표가 뭐지? 재테크 50억이 목적입니다. 1년 다음엔요. 하다 보니까 1년 동안 기업비용 크잖아요. 학원비부터 교통비부터 밥 사 먹어야 되고요. 그래서 돈 까먹거든요. 근데 이제 1년 만에 실패하니까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또 까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은 벌어야 되겠지. 꿈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자,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경매 컨설팅 회사 취업합니다. 강남이에요. 경매 컨설팅입니다. 주간에는 컨설팅 실무하고요. 야간에는요. 주경야도 해서 야간은 중개사 공부를 합니다. 힘들게 살아요. 경매 컨설팅 그 당시에요.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 책상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컨설팅 직원이 되면요. 주로 이제 경매물건 의뢰가 들어와요. 의뢰 들어오면요. 주로 이제 주민자치센터 가서 서류도 끊고요. 현장 가서 다 확인하고요. 그래서 물건 분석하거든요. 물건 분석. 그 물건 분석이 건당, 한 건당 20만 원 받아요. 그 당시 받아서 20만 원요. 20만 원 받으면요. 50% 할이지. 그래서 회사 10만 원, 본인이 10만 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요. 물건 한 건 분석 안 돼요. 하루 10만 원 번대 말입니다. 한 달이면요. 주말에 쉰다 치면요. 한 달에 겨우 200을 벌어요. 200을 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루 종일 임장 나가서 신림이다, 봉천이다, 송파구다, 천호동이다 다니면서 이 주변이요. 출근하고 다니면서 물건 분석하거든요. 꼬박 2년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이 주변에 계속 돌아다녀봤어요. 환해집니다. 지분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년 딱 배우니까 경매 흐름이 완벽히 파악되어 버립니다. 또 주경야도 2년 뒤에 중개사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2년 지났잖아요. 이때부터 자격증 땄지. 경매도 다 배웠지. 그런데 판단합니다. 중개사 사무소보다 이게 더 돈이 빠르겠다. 바로 이제 맨날 중앙법원 현장 가서 본인이 직접 낙찰을 받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림 또는 봉천동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 나오잖아요. 나왔다. 4억짜리가 점점 떨어지겠지. 떨어지니까 3억에 선을 시키네. 3억. 내 돈 몇 프로? 20%. 얼마입니까? 6천만 원. 내 돈. 은행에 얼마 빌린다? 80% 2억 4천입니다. 그래서 내 돈 6천 투자하고 집은 은행에 이만큼 저당 빌려서 이자 해본들 5%, 6%가 되겠지. 낙찰을 받습니다. 낙찰 받으면 다가구다, 다세대다 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받고 월세 받잖아요. 보증금. 그러니까 다시 보증금 받으니까 이것도 메꿔지더라. 보증금 받은 거 갖고요. 이거 메꾸면서요. 또 일부 월세 받거든요. 월세 받은 거 갖고 은행 이자 주니까 이자 주고도 한 돈 10만 원 겨우 남더래요. 그러면 뭡니까? 보증금 받고 내 투자금이 메꿔버리고 월세 받아서 이자 메꾸니까 오히려 몇만 원 남더라. 무슨 투자? 무피 투자. 이 좋은 거를요. 그래서
낙찰받고 자꾸 낙찰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 단타로 쳐버리고요. 팔아버리고. 근데 위치가 너무 좋아. 아까워. 이런요. 계속 장기 보유합니다. 뭐 보고? 자본이득. 처분이득입니다. 그래서 이제 5년 지났다. 5년 지났습니다. 5년 뒤에 저도 종법원 자주 갔거든요. 그냥 떡하니 있는 거야. 오, 교수님 하면서. 5년 만에 만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매에 몇 년 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벌써 팔 건 팔았고 지금 너무 좋은 거 잡아놓은 게 주택을 5채 갖고 있대요. 5채. 예. 팔기가 아까웠어요. 그런데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교수님, 저는요, 얘를 갖고 있는데 상당히 올라가지고 시세차익이 커요. 근데 제 목표가 40대여서 50억인데요. 아직까지 이거는 못했고요. 지금 보니까 5채니까 적어도 00억 원 됩니다. 한 20억 가까이 된대요. 예. 멋지게 공부했고 멋지게 뭐 지냈대요. 예. 멋지게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참 재테크를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뭐 투자해서 지렛하게 되면요. 경매 질 때만 잘 활용해야 돼요. 이렇게 투자가 멋지다 말입니다. 멋지다. 그래서 항상 지렛하게 되면요. 투자의 장점이 되고요. 그만큼 크게 먹자. 예. 늘 활용하시고요. 여기까지가 지렛대고 합니다. 교재 밑줄 치고 쉬겠습니다. 박스 봅니다. 1번 의의 볼게요. 자, 1번 보게 되면 밑줄 하세요. 차입금에 따른 산출의 효과 밑줄. 2번요. 지렛대 효과는 차입금을 이용하여 또 밑줄입니다.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밑줄. 바로 지분 수익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래 공식 있죠. 지분 수익률 공식은 되게 중요한데요. 얘는 나중에 계산 문제 필요하니까 계산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2번 종류 보게 되면요. 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정의 지렛대와 부의 지렛대가 있고요. 3번 내려가요. 3번 보게 되면 관련 논점 보게 되면 논점을 보시면 1번 투자 금액 대비 차입 비율이 클수록 지렛대는 커진다.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2번 밑줄 아세요. 총 매입 금액에서 전세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부담해서 매입했는데 집값이 오르면 이득을 많이 봤죠. 얘가 뭡니까? 일종의 갭 투자. 이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지렛대 효과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2번부터 구매력 보호 기능부터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쉬겠습니다.